자, 그럼 존속기간 보호로 내려갑니다. 이건 뭐 쉽게 여러분들이 감 잡고 있는데, 주임법은 최단 존속기간 2년이죠. 그래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상가는 최단 기간이 몇 년? 1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규정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행신 규정. 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행신 규정은 임대인이 주임법에 지금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1월이었다가 2월로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묵시행신이 일어나고, 임차인은 만료 몇 개월 전? 2개월 전이죠. 거절 통지 안 했다. 묵시행신이 일어나고. 그러면 묵시행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다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리고 묵시행신이 됐거든요.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만 가능해요.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통지했어요.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해지 효력 발생. 그러니까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임차인한테 이건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더라 해서 임차인이 이계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묵시행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계 차임 연체라는 것은 띄엄띄엄 이기까지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이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시행신 규정 이렇게 됐는데, 상가임대차보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상가임대차보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2월에서 몇 월? 1월이죠. 상가는 1월이고요. 그럼 이제 거절 통지하는 묵시행신하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상가에는 없어요. 임대인만, 그러니까 상가는 한 달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다. 묵시행신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이 딱 비교해놨을 때 비어있죠? 임차인란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렇게 1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역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계 차임연체 이런 건 없어요. 상가에는. 그래서 일단은 숫자가 상가는 6월에서 1월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관련해서 묵시행신까지 봤고요. 이제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 있죠?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자,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요건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두 법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숫자만 차이가 있는데, 주임법 갱신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임차인의 권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예요, 마찬가지로. 주임법은, 그러니까 주임법 묵시행신이든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든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예요. 임대인에 대한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정당한 거절 사유가 주임법은 9가지가 있죠. 상임법은 8가지. 일단 그러면 거절 사유라는 게 이계 차임액에 달하고 차임을 임차인이 연체했다든가, 보증하는 방법으로 이 주택을 임대차했다든가, 그 다음에 쌍방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가, 그 다음에 임의 전대, 양도를 했다든가, 임차인이 나아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했다. 그리고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멸실이란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파손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주택에 아주 나쁜 놈이 살고 있어가지고 벼락 맞았어요, 주택이. 그래갖고 일부가 부서졌다. 그래갖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렇게 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계 대부분 철거한다는 고지를 했어요.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축한다, 대부분 철거한다.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임법은 특이한 지금 거절 사유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임대인에는 임대인의 직계, 종비속이 포함되고 있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포함되고 있다.
그럼 반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일직생산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부모라든가 조부모, 그다음에 임대인의 자녀라든가 임대인의 손자, 손녀. 그래서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거주한다. 그럼으로써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요거 임대인이 직계 좀비속 또는 임대인이 거주함을 목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을 했거든요.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일단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액도 정해져 있죠. 손해배상액이 3개월분 환산 차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3개월분 환산 차임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3개월분 환산 차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월 차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냈던 임차인이, 쫓겨난 임차인이 냈던 월 차임, 이것의 차액의 몇 년분? 2년분이죠. 이거와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있죠. 이사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임차인 손해액 중 적은 거다, 큰 거다? 큰 금액이에요. 법이 웬만하면 적은 금액으로 가거든요. 이 중 적은 금액으로 가는데 이건 큰 금액이에요 또. 그래서 어쨌든 3년분 월 차임하고 그 다음에 3개월분 원 차임하고 그 차액분의 2년분 월 차임,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 기준이다. 이걸로 손해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1회만 허용하는 거죠? 1회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최초에 2년을 계약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묵시행신이 됐어요. 2년 살았습니다. 또 묵시행신이 됐어요. 2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나가래요. 그럼 갱신요건 행사하면 되죠? 그럼 다시 또 이제 2년을 가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1회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고, 갱신료로 갱신했으니까 차임과 월차임, 보증금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게. 근데 묵시행신의 경우는 보증과 월차임을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올릴 수 없어요. 묵시행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갱신력으로 갱신이 됐으니까 보증과 월차임은 정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또 갱신 요구에 의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뿌릴 수 있고, 그럼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았어요. 3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3개월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지만 지가 떼써가지고 갱신 요구해갖고 갱신했는데 이제 해지하겠다 또 묵시갱신처럼 묵시갱신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언제든지 갱신용으로 갱신했어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이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같은 기간인데 거절 통지했어요. 2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나가라. 거절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럼 둘이 딱 부딪혔거든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도 갱신 요건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상가는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로서 계약 만료 전 상가는 6월에서 몇 월? 1월이죠, 이거는. 1월. 갱신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상가는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게 아니죠. 몇 기? 3기 차임에 연체해야 된다.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다. 그래야 거절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 임차, 상당 보상했다, 임의전대 양도했다, 고의 중과실 파손했다. 일부 전부 멸실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똑같아요. 똑같고, 이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이건 없죠.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상가는 임차인의 갱신 요건,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죠. 포함하여 총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임대차와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보증과 월차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죠.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상가 해지 규정이 있다 없다?
해지 규정이 없어요. 이게 맞다고 그랬죠. 해지 규정이 없는 게. 상가는 해지 규정이 없어요. 주인법에 해지 규정이 있죠?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임차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갱신욕으로 갱신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서 갱신을 요구했어요. 임대인이 갱신해줬습니다. 이제 영업이 안 돼. 계약 해지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럼 안 되겠죠?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해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상가에는 해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비교했을 때 해지 규정이 없다는 거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갱신 요건 꼭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계약서 다시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무조건 계약서 쓰는 게 좋죠?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의 경우는 무期갱신이든 갱신료로 갱신하든 언제든지 주택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해버릴 수 있죠? 근데 계약서를 쓰면은 이제 못하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계약서를 쓰는 게 유리하죠.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안 쓰는 게 유리해요. 영업이 안 되면 계약을 깰 수 있으니까. 살기 싫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럼 갱신욕으로 갱신을 했는데 계약서를 썼다. 존속기간이 유지가 될까? 그때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은데, 대법원이. 그죠? 지금 여담이에요? 시험에 낼 일 없는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갱신을 요구했어. 좋다. 그럼 갱신해줄게. 계약서 쓰자 그랬어요. 계약기간 2년으로 딱 잡아 썼어. 근데 중간에 나가겠대.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 취지로 봤을 때. 그래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 봤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대항력에 대한 규정. 둘이 구조가 비슷한데 주택의 인도를 받고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인법은 주민록 전입해야 되죠? 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에 입주를 했다라는 얘기고 주민록은 전입 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죠. 그럼 상가는 주민록이 아니고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주민록 관련 사례, 사업자 등록 관련 사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공부하는데 주인법에서 주민록 관련 사례로서 아주 우리 쪽에서 잘 물어보는 게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걸 제일 잘 물어요. 그럼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번까지만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고 동호수까지 해줘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할 필요 없죠. 지번까지만 전입해도 유효한 주민록이 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죠. 그다음에 배우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전입을 했습니다. 이거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죠. 인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문의를 오기를 전화를 갖고 계약은 아드님이 했고 그 부모가 이제 부가 계시는데 전입을 이분이 하겠대. 그럼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지. 그럼 이 부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냐? 그랬더니 세대가 다르대. 그래갖고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나도 몰라 그랬어요. 나도 몰라. 분명히 배우자 자녀의 주민록 전입신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 사례에서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였어요. 임차인과 그 배우자와 자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는데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한 부모가 만약에 전입을 했다. 이게 인정이 될 건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나도 몰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네 알아서 해라. 나 모르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확실히 고지하고 이 부분은 이런 사례가 없다더라.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확실히 고지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시켜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근데 이분이 안 하고 이분이 한다고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 왜 그런지. 일단 주변에서는 우리 사장님이 제일 똑똑한지 알아. 아주 주인법 사장님법 쪽 꿰고 있는지 알아. 다 물어봐 그래갖고. 물어보면 나한테 전화 오는 거야 이제. 어쨌든 근데 알기는 많이 알더라고. 알기는 많이 알더라고. 근데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어쨌든. 그래갖고 하기사 뭐 시험 보고 나오면서 네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많이 알긴 알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의 구조 이해되시고요. 다음 우선 면역권으로 내려갑니다. 그 우선 면역권은 이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만 문제 되죠.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만 문제인데 개념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할 권리죠. 입대 요건은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와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돼요. 그럼 지금 두 법이 확정일자 찍는 곳만 틀리죠. 그래서 우리 주인법은 공증인사무소에 찍어도 되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찍어도 되죠. 세 군데를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찍어야 된다? 반할 세무서장이죠. 이 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실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상가는 세무서장한테 찍은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물권적 효력이 일단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짜로. 자, 그럼 이제 6월 27일 날 임차인이 입주, 등록,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었어요. 3박자를 모두 거쳤습니다. 6월 27일에.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우선 변역권이라는 것은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 못했으므로 6월 28일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역권을 함께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6월 27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6월 27일에.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왔을 때 누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냥 나가야 됩니다. 대항력도 후순위로 밀려죠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월 28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9시 넘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와요. 우선 면제권 누가 먼저다?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고 대항력도 앞서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27일 날 입주와 등록 전입을 했고 6월 30일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은 거예요. 임차인이. 그럼 30일에 만약에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왔어요. 우선 변제권은 이때는 누가 먼저다? 이때는 동순이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임차인은 6월 28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버리면 이날로부터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저당권도 등기가 이때 들어왔으니까 이날로부터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 변제권 취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연을 가릴 수 없어요. 이건 동순이기 때문에 채권액에 따라 안 분배당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임차인과 저당권자가 누가 먼저냐의 문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취득이 됐냐를 따지면 저당권과의 우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신축 같은 경우는 꼭 벌어지고 있죠, 지금. 신축.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요 케이스, 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우선 변제권은 둘이 동순이죠. 대항력은 임차인이 앞서고 있죠. 그럼 이 임차인은 자기보다 앞서오는 담보권자가 없다면, 저당권자 등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선 면역권이라는 문제였어요. 이해를 보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선민의권의 승계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우선민의권의 승계는 이거는 이제 왜 이 규정이 들어왔냐면요.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어떤 판결을 냈냐면요. 그 우선 변제권만을 승계할 수 있느냐. 이전에 우리 대법원이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만은 승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갔어요. 대법원이. 그러면서 우리 금융기관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담보를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특별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잖아요. 그럼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민의권을 승계를 한다 그랬어요. 유기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보증금만한 채권을 양수했어요. 우선민의권 승계한다 못한다? 못해요. 금융기관만 승계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그럼 금융기관은 우선민의권을 승계했다면 직접 우선민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또는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당연히 행사할 수 없죠. 이거는 당연히 행사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우선민의권을 승계했다가도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금융기관만 승계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역시 보증금 회수가 관한 문제로서 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받아갈 권리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최우선 변제 개념을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고 돼 있죠. 근데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떴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이건 최우선 변제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예.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거 경매 등기 전까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고 상가 건물에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경매 등기 전까지예요. 왜 그랬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어요.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경매 들어갔다는 걸.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 임차인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대항 요건 갖춰야 되고요. 그럼 이거 유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입주와 주민등록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가 취하는 태도. 그러니까 입주와 주민등록을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되고 유지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이었나니.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는 것은 오직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고 대항력이나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닙니다. 이게. 그럼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요게 지금 5월 11일 날 상향 조정됐죠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 유인물이 지금 나간 겁니다. 오려 붙이세요. 오려 붙이는데 오려 붙이기 싫은 신문은 바로 수정하면 돼요. 거기다가. 이게. 그럼 서울의 경우는 1억 5천 원 상향 조정됐죠? 그럼 이제 1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해주고 있고요. 서울을 제외한 과밀 지역원에게요. 여기는 1억 3천 이하라면 4,300까지는 최우선 변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라면 2,300까지는 최우선 변제 해주고 있고요.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해줍니다. 이때 그 과밀 지역원을 같이 적용하는 게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를 적용하는 게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역시를 적용하는데 요 지역들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막 두 번째 따갖고 암기하시는 분도 있대. 공부 되게 못하는 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미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암기해도 되는데 이거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서울 정도만. 서울은 얼마 이하라고요? 1억 5천 이하라면 얼마? 5천까지. 요 금액은 요쪽 금액의 3분의 1이라는 거 아시죠? 1억 5천이니까 5천.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억 3천이니까 4,300. 그 다음에 여기 7천이니까 2,300. 4,300, 2,300.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해주는 금액은 낙찰대금, 대지 낙찰가 포함해요. 낙찰대금의 몇 분의 몇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이건 선순위 저당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2분의 1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대금에서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내주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내준다.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이전에는 지금 5월 11일 전 2021년도 5월 11일 전에는 서울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얼마까지? 3,700까지 최우선 면제 줬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보고 갑니다. 서울 소재 주택 임대차였는데 서울 소재 주택이었어요. 이 주택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1번에 이자가 들어온 날짜가 언제였냐면 2020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1년 6월 13일이었어요. 세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세 번째 임차인은 2021년도 6월 25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천이었어요.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5천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50% 확률. 물어보는 취지로 봐서 없다. 없다. 불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선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의 설정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저당을 잡았잖아요. 잡으면서 내가 가장 먼저 저당을 잡지만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나는 경매 시에 3,700원 양보해야 된다. 라는 신뢰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에서 3,700까지 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죠. 그러면 이 1번 저당권자의 눈에는 요거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자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근저당권자. 얘는 2021년도 6월 13일 날 들어왔죠, 지금. 그럼 얘는 설정할 당시에 내가 두 번째로 잡지만 나보다 뒤로 오는 임차인이 만약에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라면 경매 절차에서는 5천만 원 양보해야지 신뢰하고 있었죠. 그러면 얘한테는 최우선 면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두시는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면제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맞죠? 다시 현재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면제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셨을 때 꼭 주의할 게 주택은 저당권이 거의 들어와 있는 게 상리죠. 그러니까 주택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이때 당시에 최우선 면제가 얼마였는가를 꼭 따져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브리핑해야 되죠. 그럼 소액임대차를 중개할 때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이 저당권자한테는 내가 최우선 면제 주장을 못합니다. 얘기해 줘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또 하나 실무적인 문제. 최우선 변제 요건으로서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었죠. 근데
최우선 면제를 보증금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죠.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원이나 안 해줍니다, 지금. 최우선 면제 해주는 게 5천까지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선 전액권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찍어라 하고 유도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일지라도 전액을 최우선 면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실무적으로는 꼭 확정일자 찍으라고 유도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은 우리 수도권에서는 거의 보증금 6천만 원 넘죠? 월세도 30만 원 넘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는 모두 신고 대상이죠. 그러면 모두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실무적으로 소액임대차도 확정일자 찍으라고 유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임법의 내용이 이거였고요. 상임법의 내용. 그럼 상임법도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상임법도 대항력권을 갖추고 소액보증금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별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단은 서울의 경우는 6,500만 이하라면 이때 2,200만까지. 다음에 과밀억제원역은 5천만 원 이하, 5,500 이하라면 1,900까지는 최우선 면제고요. 3,800 광역시는 3,800 이하라면 일단은 1,300까지 해주고 있고요.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가는 돼 있는데 상가는 주임법과 차이점이 지금 뭐냐면 이거죠, 이거. 상가는 소액임차인을 정할 때도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게 환산합산보증금이죠. 근데 주임법은 월세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로서 보증금이 1억 5천에다가 월세가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도 요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에요. 근데 상가는 보증금 6,500에다가 월세 단돈 10만 원만 있었잖아요. 그래도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가는 월세를 언제나 고려한다는 점. 그래서 서울은 환산 보증금이 6,500 이하야 되고 이 중에서 2,200까지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역시 시험에서는 서울밖에 안 물어보니까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1,500이었어요. 1,500이었고 월세가 50만 원 있었어요. 월세 50만 원. 보증금 1,500에 월세 50만 원. 자, 이 상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2,200이에요? 1,500이에요? 1,500이다. 이제 마지막 물어본 거죠? 1,500이죠. 지금 환산하면 딱 6,500 됐죠? 딱 6,500. 그럼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맞고, 그럼 경매로 이 상가 넘어갔을 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이죠. 2,200이 아니에요. 보증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게 되면 그 금액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1,500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익임차이냐 아니냐 따질 때만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하는 거지 보증금이 그 금액보다 적다면 그 금액으로 가야죠. 네 번째 물어본 거죠. 나는 일관성 있게 끝까지 틀린다. 일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똑같은 질문 했거든요. 여태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실무했을 때 참고로 담보가 많이 잡힌 집은 전세를 넣는 거 아니죠? 전세를 넣는 거 아니고 월세로 들어가는데 월세 넣을 때 이제 보증금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일단 가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럼 4,300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인천 지역의 도시 지역에 있는 과밀억제 원역은 일단 4,300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보증금이 5,000까지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광역시 2,300까지니까 3,000 정도는 갈 수 있죠. 일단 그 금액으로 잡는 거예요.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경매가 통상 1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월세를 안 내버리는 거지.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최우선 문제 여기까지 이해를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넘어가죠. 권리금 보호는 나중에 맨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부터 봅니다. 그럼 임차권의 등기명령 두 법이 완전히 똑같은데 상가나 주임법은 똑같은 얘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왜 들어왔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방 빼서 나가라. 상가 새로 놓고 나가라. 그리고 보증금 월세를 잔뜩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요건을 받는데 어느 경우든 임차인은 입주와 주민록,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가 도입됐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꼭 돼야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인 단독으로 임차주택, 임차상가, 소지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3주 정도면 최종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서에 의하여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립니다. 강제적으로. 그럼 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임차인은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추격합니다. 등기한 때로부터.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이거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가 된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킵니다. 그럼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갔어요. 집이 비었어요. 상가가 비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그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또 뒤통수 맞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는 소액 임차인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자에게 또 일정 금액을 양보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권의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도 상관이 없죠.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찍었다. 그럼 인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상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등기 자체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경매권이 있느냐 문제죠? 있다, 없다? 없다. 역시 그래서 이제 여전히 임차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강력히 물권화된 채권일 뿐이지 물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권은 없다는 거 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차 등기,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도 동일 효력,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이 말 써 있죠? 거기 등기의 효력 부분에 민법에 의한 합의 등기도 동일 효력이 있음. 이랬죠, 지금. 이게 뭔 얘기냐? 우리 민법을 공부하면서 임대차 편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반대의 특이하게 없는 한 임차인은 반대의 특이하게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이 합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냐. 그럼 합의 등기도 이 효력과 똑같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등기했다. 그러면 그 등기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합의 등기니까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해야지. 합의 등기니까. 맞죠? 다만 참고 주임법,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합의 등기도 이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가에서는 보증금 제한을 만약에 넘어섰다. 그러니까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환상 금액이 9억을 초과한 거예요. 아까 든 사례처럼 보증금 3억에 월세가 700이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됐죠? 1억, 10억 됐죠? 10억이 됐는데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 10억이라면 상임법에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 등기 하더라도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환상 금액이 10억이었어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등기할 수도 있죠. 임차권 등기 효력 어떻게 돼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등기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맞죠? 대항력 있어요. 우선 매입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환상 금액을 넘어서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 등기했잖아, 임차권 등기. 토지든, 상가든, 오피든, 주택이든. 합의 등기하면, 주택은 무조건 이제 우선 매입권 다 인정하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적용, 제한 범위 내에 들어왔고,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되는 경우는 합의 등기도 이해록이 똑같이 인정해요. 근데 적용이 안 되잖아요. 보증금자를 넘어서는 바람에. 그러면 이때는 토지, 그 넘어서는 임대차, 합의 등기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대항력만 인정하죠. 우선 매입권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의 등기가 우선 변제권까지 갖게 된 것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한해요. 특별법에 의해서만 된 거예요. 참고하세요. 내용이 좀 어렵죠?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전세권 등기, 임차권의 등기 이런 차이점들, 등기 안 한 경우, 확정일자 찍은 경우 이런 걸 쭉 여러분들 깨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세권 등기하는 거, 확정일자 찍는 거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손님들이 가끔 그거 물어보거든요. 확정일자만 찍는 거하고 전세권 등기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는 임차권 등기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답변. 네? 우선 문제권은 똑같이 인정하잖아요. 확정일자 찍든 전세권 등기하든. 그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이고 이런 거 알릴 일이 아니죠. 손님한테 그런 거 불입할 일이 없어요. 전세권은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고 확정일자 내가 동사무소 찍으면 된다. 이런 거 알려줄 일이 없잖아 이거. 결정적 한마디가 뭐냐? 경매권. 경매권이잖아요. 전세권은 나중에 보증금 안 늘려버리면 소송 절차 관계없이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확정일자 찍은 것은 소송해야죠. 그래갖고 경매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한마디의 답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경매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께서 전세권 등기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꼭 허락하세요. 돈 들어가더라도. 뭔 말인지 아셨죠? 그게 가장 이제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전세권을 해준다고 했어. 근데 당일에 저당권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날 전세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날 전세권 들어가야 되는데 이날 해준다고 했거든. 임대인이. 그리고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대공이 그랬던 거지. 뭘 전세권 등기 돈 들여가면서 하냐고. 그냥 확정일자만 찍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이날 찍었어. 근데 후수위로 밀렸죠. 문제가 된 거지. 아주 그 대공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경우인데 아주 운이 없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어쨌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고 판결 나갔어요. 주인이 해준다고 하고 임차인도 한다 하는데 네가 못하겠으니 그 손해 배상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해준다고 한다면 그냥 해야지. 그러니까 손님 위한답시고 그렇게 해준 거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분명히. 전세권 등기 하지 말아라 그냥 확정일자 찍어라 그랬을 겁니다. 나라도. 근데 이날에 이렇게 운 없게 들어올 일이 그럴 줄 알았나? 주인분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 이게. 그래갖고 결국 후수인으로 밀린 거예요. 확정일자 찍는 말에 뒤로 밀려버렸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증금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례에서 이제 경우한테 손해배상 해라 하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마음으로 손님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유도를 하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참 이게 저도 딜레마예요. 아니 그 딜레마에 빠진다는 게 손님을 위해서 확정일자 돈 들여가면 전세권 등기 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님을 위해서 확정일자 찍으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뒤집어 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배제를 하게 되는 거죠. 한다 하면 그냥 그래 해. 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내 돈 들어가냐? 네 돈 들어가지? 그러고 마는 거야. 그럼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참 그렇게 되더라고.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네 혼자 하라고 나온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임차권 등기면 이제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이거는 두 법이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설명이 그 밑에 경매 등 그래가지고 하나로 돼 있죠? 이건 둘이 같다라는 얘기 다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본 6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오래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그럼 소액사건이라는 것은 원래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서는 모두 소액사건 심판권을 준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단독판사에 관할 하에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나버려요. 다 지급해라 하고 판결 나갑니다. 그럼 승소 판결 받았거든요.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하여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입대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한다, 임의 경매를 한다.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판결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럼 이제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서 집어넣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집어넣을 때 이때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든가 이행의 제공이라는 게 주택의 인도 또는 상가의 인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 있죠. 동시행 관계, 쌍무기계약이니까 동시행 관계 있는데 원래 경매를 들어간다는 것은요.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돼. 그럼 이행지체에 임대인을 빠뜨리기 위해서는 주택인도를 먼저 해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경매 들어갈 수 있음이 대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상가에 대한 경매 들어갈 때 주택이나 상가 인도 필요 없어요.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그럼 이제 단 경매 신청할 때는 주택이나 상가 인도가 필요 없는데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돼. 인도해야 되겠죠? 인도해야 됩니다. 요거를 30회 땐가는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고 내는 바람에 아주 골탕 먹었죠, 우리가. 인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택상가 배당금 수령할 때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요? 주인한테. 주인이 누구예요? 경락인.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그래야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돈 받아놓고 이거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은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에 대해서 경락이 됐거든요. 그럼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 단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임차권의 승계 규정이 있죠. 이 임차권의 승계 규정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사실혼 배우자. 그럼 임차권의 승계 규정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니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주를 위해서 임차권만은 상속을 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상가에는 임차권의 승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상가에는 주택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는 몇 달? 1월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 그럼 1월 내 포기 의사 표시 안 해버리면 이때는 승계를 하게 됩니다. 참고. 승계 규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로 안 하는데 출제는 잘 안 하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었던 경우와 상속인이 없었던 경우 가볍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오늘 한자가 이상하게 안 써지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돌아가신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었던 경우, 그럼 상속인이 가족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임차권 승계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상속인이 해야 되죠. 근데 상속인이 가족 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족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이랬어요. 공동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상속인이 없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돼갖고 국고기속이에요. 국고기속.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국고기속이에요. 일단 국고로 귀속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민법에 보면요, 상속편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고
굳고 기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특별 연고자는 재산 분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 연고자의 지위에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임차권에 대해서 나한테 달라라고 하면 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굳고기속이에요. 원칙이. 그래서 특별 연고자의 대표적인 지위가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우리 독거노인들 있죠. 독거노인들 사망하시게 되면 굳고기속이에요. 그 재산 다 굳고기속입니다. 이때 독거노인에 대하여 간호를 담당하고 임종을 지킨 호스피스 있죠. 이분들은 특별 연고자의 지위에 있어요. 이분들은 간호를 담당했고 임종을 지켰으니까. 맞죠? 그러면 그거 나눠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공부보다 오늘 내일 하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사실혼 배우자 참고를 해두시고요. 1월 내 포기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규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차임 등의 증감 조건은 기억하고 있어요. 숫자를 기억하는데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의 월차임과 부증이 적정치 않게 된다. 장래양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 관련된 다시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 관련된 다시 증액하지 못하고 이게 돼 있는데 증액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죠. 증액 제한 5%죠. 똑같이 둘 다. 그러니까 숫자만 차이가 있다. 주임법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5% 제한 맞죠? 그 다음에 상임법은 100분의 5.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5%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주임법에는 5% 제한에 대해서 조례로 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선거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선거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안 고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임법에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보증금 월세는 실무적으로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이때는 주임법은 연 10%예요. 1할이죠.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예요. 여기다가 더하기 몇 프로? 2%죠. 더하기 2%예요.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가 현재 0.5% 아닙니까? 그러니까 0.5%에다가 2% 더하면 2.5%죠.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 초과해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상가는 연 몇 프로? 12% 또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에 곱하기 몇이다? 4.5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요. 상가는 2.25%예요. 이게 더 낮아요. 상가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초과 지급된 것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상임법에는 요 규정이 없는데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건 다 무효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해지에 관한 규정인데 이 해지 규정은 상가에만 있죠? 몇 기 차임 연체했을 때? 3기. 주임법에는 해지 규정이 없어요. 그럼 민법에 따라 2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럼 표준계약서 규정으로 내려갑니다. 이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요. 법무부 장관이죠. 우린 지금까지 개축국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법무부 장관이냐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이라는 게 담당 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담당 장관이 주임법, 상임법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구시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중에 유일하게 사용 의무가 발생되는 게 바로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사용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단, 당사자가 이걸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때는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협의하에 구시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서식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물론 다 안 쓰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주택은 사용 의무가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으로 넘어갑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임대차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상가는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이죠. 거기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네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임을 명백히 증명해야 되는데 통상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하면요. 등기부에 표시된 자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이들이 바로 일단 이해관계인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명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있죠. 이 자는 정보 제공 요청 중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까지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요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며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며 확정일지 언제 찍었는지 여기까지 요청이 가능한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중에 주임법은 임대인이 집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이 주택에 임대인이 살고 있는가 이거 정보 열람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차인은 갱신 요구 거절로 인하여 쫓겨난 임차인은 이거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임차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성명까지는. 뭔만 이해되셨죠?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요. 30회 때 이걸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내는 바람에 우리가 좀 골탕을 먹었어요. 이것도. 자, 그럼 이제 정보 제공 요청까지 다 받았고요. 그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주택상가 임대차위원회가 있는데 요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임대차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차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이거 소액임차인이죠.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주택임대차위원을 둔다예요. 이건 필수기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수가 주임법은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예요. 근데 상임법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예요. 참고하세요. 차이가 있죠? 임기는 다 몇 년이다? 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일단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여서 법무부에 이제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요거는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다가 법제화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임대차, 상가법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둘 다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구조공단 지구, 그 다음에 LH공사,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다가 둔다예요. 필수기관이에요. 그래서 요 세 군데다가 둔다로 돼 있고, 시도에는 둘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호선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재직 경력 있는 자 중에서 이제 호선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수는 되게 많습니다.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가 또 특이해요. 임기는 이거 몇 년? 3년으로 돼 있고, 분쟁조정,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60일에 분쟁조정 마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분쟁조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14일이에요. 이거 일주일에서 14일로 바꿨어요, 지금. 7일에서 14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는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조정안에 대해서. 한 번쯤 기억해두세요. 당사자가 조정안이 나왔거든요. 이거 수락의 의사표시를 며칠이라고요?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수락 의사 표시 안 하면.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중개 보수에 관한 분쟁도 조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